곶감과 호랑이. 옛날에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지요. 배가 너무나 고픈 호랑이는 무엇을 먹지? 뭘 먹어야 하나? 아니,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어흥! 하면서 산을 이리저리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어떤 동물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그래서 어흥! 아이고 배고파.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지? 옳지. 좋은 생각이 났다. 저쪽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을 잡아먹어야겠다. 무엇을 잡아먹을까? 어흥! 하면서 사람 사는 동네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몰래 몰래 살금살금 동네로 내려갔지요. 어느 집을 갈까? 어흥! 하며 몰래 몰래 살짝 걷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 살살 가까이 가보았지요. 가보니까 방 안에서 아이가 앙앙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는 것이지? 어흥 하면서 궁금해서 몰래 그 방문 앞에 가서 왜 우는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이가 앙앙 하고 우니 엄마가 아유, 그만 울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그만 울어라. 그만. 아이고, 문 밖에 늑대가 왔다. 그만 울어. 뚝! 그랬는데도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엉엉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왜 또 우는 거야? 밖에 호랑이가 왔다. 그만 울어. 너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랬는데도 아이는 계속 앙앙 하고 울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문 앞에 온 호랑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밖에 와 있는 걸 저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런데 저 아이는 나를 하나도 안 무서워해. 호랑이를 안 무서워한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안 무서워? 어흥!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엄마가 아유, 자, 여기 꽃감이다 하면서 꽃감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지 뭐예요. 그런데 밖에 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꽃감? 꽃감이 뭐지? 꽃감이 뭔데? 나보다 더 무서워? 꽃감이 뭘까? 아, 저 꽃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어흥! 하면서 급한 마음에 열려있던 어떤 문으로 휙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바로 소 외양간이었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때 마침 소도둑이 소를 훔쳐가려고 그 외양간에 몰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휙 들어오니 소도둑은 깜짝 놀라서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만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떨어진 데가 바로 호랑이 위였답니다. 그 순간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꽃감인가 보다. 어흥! 하고 놀래서 휙 하고 도망을 갔어요. 호랑이가 휙 하고 도망을 가니 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꽉 잡았답니다. 아니, 꽃감이 나한테서 안 떨어져. 어흥! 꽃감이 무서워서 호랑이는 밤새도록 엄청 세게 달렸어요. 호랑이가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도둑은 호랑이를 더 꽉 붙잡았지요. 그래서 도둑과 호랑이는 밤새도록 열심히 산을 달렸지요. 그러다 보니 아침이 되었을 때 호랑이는 너무 힘들어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기절을 하니 정신을 차린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나중에 호랑이가 일어나니 옆에 있던 여우가 물어보았어요. 아니, 호랑이님, 왜 여기서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말했어요. 어흥, 아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꽃감을 만났었거든. 너네도 앞으로 곶감 조심해야 한다. 어흥. 이야기 주머니. 옛날 옛날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김도령이라는 도령이 살고 있었어요. 김도령은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면서 돌아다녔지요. 도령의 성화에 사람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도령에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도령은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들은 이야기를 허리에 차고 있던 주머니에 대고는 소근거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머니에 주둥이를 꽉 묶어버렸답니다. 이야기가 주머니 밖으로 못 나오게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모은 도령은 이야기가 가득 찬 주머니를 세 개나 갖게 되었어요. 이야기 주머니가 가득 찰 동안 도령도 쑥쑥 커서 어느덧 장가를 갈 때가 되었답니다. 장가 가기 전날 밤에 김도령의 방에 군부를 떼던 하인이 있었어요. 하인의 이름은 길동이었지요. 길동이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요. 아니,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길동이는 방에 구멍을 뚫어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방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길동이는 김도령이 꼭 끼고 다니던 주머니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수근수근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는 아주 화가 난 것 같았지요. 길동이는 숨을 죽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들어보았어요. 저 녀석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 도대체 몇 년째 여기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어. 맞아, 맞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 말 테야. 좋아. 내일 저놈이 장가를 간다니까. 그때 해치워버리자. 난 맛있는 딸기로 변하겠어. 독을 품고 있다가 그놈이 먹으면 죽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가는 길에 옹달샘으로 변해야지. 그놈이 물을 마시면 죽는 거지. 둘 다 실패하면 말에서 내릴 때 등자로 변해 독침으로 쏘아 죽여버리겠어. 모두 다 실패한다면 실뱀으로 변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도령의 첫날 밤에 죽여버리겠어. 하하하하,
이제야 복수를 하는구나. 하하하. 길동이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러다가 김도령이 장가가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길동이가 말했어요. 도령님, 장가 가시는 길은 제가 모실게요. 제가 제일 도령님을 잘 모시고 다녀올 수 있다니까요. 김도령이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길동이, 내가 나랑 같이 가도록 하자. 사모 간대를 차려입은 김도령은 정말 늠름해 보였지요. 새색 씨의 집으로 가려면 구불구불 산길을 지나야 했어요. 김도령 일행은 얼마 가지 않아 정말 크고 빨갛고 맛있게 생긴 딸기를 보았어요. 김도령이 길동이에게 말했어요. 저 딸기를 보아라.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저 딸기를 따오너라. 길동이는 어제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세숙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딸기 따먹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그냥 어서 가십시다. 아이고, 고작 딸기 먹을 시간도 없단 말이냐? 김도령은 딸기가 먹고 싶었지만 길동이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새색 씨의 집은 아주 멀었고 김도령은 목이 말라왔어요. 마침 길 옆에 옹달샘이 보이는 것이에요. 옹달샘의 물은 정말 시원해 보였지요. 저 옹달샘을 보아라. 정말 시원해 보이는구나.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되었다. 저 물을 길어오너라. 길동이는 어제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다가 장가 못 가겠어요. 빨리 가요, 도령님. 아니, 이놈이 물도 못 먹게 하다니 이런 놈이 있나? 김도령은 장가 가는 날이라 좋은 날이니 화도 못 내고 속만 부글부글 끓였지요. 그렇게 새색시 집에 도착했답니다. 신랑 신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여 김도령을 맞이했어요. 김도령은 기분이 좋아서 말에서 훌쩍 뛰어내리려고 했죠. 그때 길동이는 어젯밤에 들었던 목소리를 생각했어요. 말에서 내리다 김도령이 독침에 찔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 옆구리를 확 꼬집었지요. 말이 깜짝 놀라 요동을 쳤고 김도령은 말에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니, 이런 일을 어쩌면 좋나. 새신랑이 말에서 떨어지다니. 여보게 괜찮은가? 마을 사람들은 수근수근했죠. 김도령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니 길동이에게 야단칠 수도 없어서 그냥 푹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혼례가 시작되었지요.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잔치를 즐겼고 김도령은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신방으로 들어갔어요. 연지 곤지를 찍은 새색 씨는 너무나 예뻤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길동이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김도령이 기가 막혀 쳐다보니 글쎄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김도령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뭐하는 짓이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그런데 길동이가 아무 말도 없이 김도령과 새색시를 방 옆으로 밀더니 비단 이불을 확 걷어냈어요. 그런데 이불 안에는 뱀들이 우글우글했지요. 김도령과 새색시는 너무나 놀랐지요. 그때 길동이는 뱀들을 모두 칼로 없애버렸어요. 그런 후에 길동이가 깜짝 놀란 김도령과 새색시를 자리에 앉히고 이제까지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을 다 듣고 깜짝 놀란 김도령이 말을 했어요. 아니, 그 말이 사실이냐? 이런, 내가 묶어놓은 이야기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구나. 네, 바로 이야기 주머니를 다 풀어주겠다. 길동아, 고맙구나. 내 덕에 내가 살았다. 다음 날 김도령은 이야기 주머니를 모두 풀어놓았죠. 그래서 이야기들은 널리 널리 세상에 퍼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길동이에게는 큰 상을 내렸죠. 길동이는 김도령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은혜 갚은 고목.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살았답니다. 두 노인은 농사를 짓고 살았죠. 어느 겨울이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땔감이 없어서 고생들을 했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아주 오래된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 젊은이들이 그 고목이라도 베어다 떼야겠다고 도끼랑 톱이랑 들고 나무를 베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는 여보게들, 그 나무는 몇십 년 동안이나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위하던 나무라서 베면 안 된다네 하고 말렸지요. 그러자 젊은이들이 그럼 뗄감은 없고 눈은 이렇게 쌓였고 얼어 죽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말을 하였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정 그렇다면 우리 집 행랑채를 헐어서 뜯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떼게. 저 나무는 베지 말고. 행랑채는 머슴이 들어서 사는 집인데 그것을 헐어서 기둥이고 석가래고 가져가 땔감으로 떼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니, 영감. 내년 봄이면 머슴을 들여야 우리가 농사를 질 텐데 행랑채를 헐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깟 고목나무 베다 떼든지 말든지 그냥 두시지. 왜 우리 행랑채를 헐라고 야단인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죽은 나무라면 모를까. 산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된다오. 저 나무가 없으면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땀을 식히나.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집 백랑채를 헐어다가 떼게나. 그러자 동네 젊은이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할아버지가 행랑채를 비워주니 모두들 행랑채를 헐어 나누어 땔감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모두 얼어 죽지 않고 무사히 잘 보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 봄이 되었답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했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늙어서 농사 지을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슴을 구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머슴이 살아야 하는 행랑채를 헐어버렸으니 아무도 머슴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것 보세요. 행랑채가 없으니 머슴도 못 들이지. 이제 올농사는 어떻게 할 건가요? 하고 걱정을 했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머슴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지으면 되지 않소 하면서 행랑채를 내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소죽을 앉혀놓고
들어와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소죽을 퍼다가 소에게 먹이고 마당도 쓸고 일을 아주 부지런히 하는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네는 어디서 온 누구인데 왜 우리 집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니 젊은이가 말하였어요. 이 집에 머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머슴 살면 안 될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죠. 그래서 그거 참 고마운 말인데 우리 집에는 지난 겨울에 행랑채를 헐어 잘 데가 없으니 어쩌면 좋겠나 하고 걱정을 했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것은 걱정 마세요. 저는 낮에 와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잘 테니까요.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 참 다행일세. 그럼 세경은 얼마를 주어야 하겠나?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저는 일도 잘할 줄 모르고 그저 일 배우는 셈치고 시키는 일만 할 테니 세경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든지 뚝딱뚝딱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몇 배나 일을 잘했답니다. 그러다가 못자리 할 때가 됐는데 이 총각이 좋은 노는 다 놔두고 찬물이 솟아나는 샘가에다가 못자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아, 좋은 논 다 놔두고 왜 찬물에다 못자리를 하는가? 자네가 우리 농사를 망칠 셈인가? 하고 나무라니까 총각이 하는 말이 예,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한테도 생각이 있다니까 가만 둡시다. 그리고 젊은이의 말대로 찬물에 못자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못자리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논에 물이 다 말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논에는 못자리 모가 다 말라 죽는데 할아버지 못자리에는 샘물이 자꾸 솟아나 모가 아주 잘 자랐어요. 모 심기를 할 때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모가 없어서 못 심었죠. 모두 다 말라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네는 얼마나 모가 잘 되었는지 다 심고도 남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다 농사가 잘 되었지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고 나니 할머니가 늙어 자꾸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고 하니 총각이 할머니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다 나 기운이 펄펄 나 돌아다닐 수 있었지요. 이제 추수도 끝나고 농사일이 없으니 총각이 말을 하였어요. 그동안 일 잘 배우고 갑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우리가 자네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 세경이나 받아 가지고 가게 하고 세경을 주려고 하니 저는 세경을 받으려고 일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염려 마십시오. 앞으로도 이 집 농사는 잘 될 것이고 할머니 팔다리도 이제 안 아플 것입니다. 하고는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이 젊은이가 마을 앞에 오래된 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래된 나무에는 신령한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고목을 더 위하고 모두들 농사 잘 짓고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주막. 옛날 옛날에 김서방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가난하지만 착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김서방이 어느 날 장안에 주막을 열게 되었어요. 원래도 부지런한 김서방은 새벽 5시에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북소리가 나면 가게 문을 여는 등불을 걸었답니다. 장안에서 제일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제일 늦게 가게 문을 닫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막 문을 열자 누런 삼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상중인 사람이 분명한 상주가 혼자서 주막으로 들어왔어요. 해장국에 술 한 잔 주시오. 김서방은 소반에다 얼른 해장국과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내갔어요. 상주는 술과 국을 바로 마시더니 여기 국하고 술 한 잔 더 따라 주시오 하고 말하였어요. 김서방은 또 얼른 술과 국을 내갔지요. 손님은 술과 국을 쭉 들이키고는 내가 돈이 없어 이 담에 갚으리다 하고 말하고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김서방이 말했어요. 아무렴 어떻겠소? 그렇게 하시오. 하고 손님을 내보냈어요. 그 상주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와 밥 한 숟가락 뜰 새도 없이 쑥과 국을 팔았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김서방이 북소리가 나자마자 주막문을 여는 등불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그 상주가 또 들어와서 술 한 잔과 해장국을 찾는 것이에요. 상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술과 국을 먹더니 내가 돈이 없어 이 담에 갚으리다 하고 말을 하였어요. 김서방은 아무렴 어떻소? 하고 상주를 내보냈어요. 상주가 나가자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손님이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김서방은 그 손님이 도깨비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상주로 변장한 도깨비는 매일매일 김서방의 주막에 와서 술 한 잔과 해장국을 먹었어요. 김서방은 도깨비인 것을 알고는 더욱더 친절하게 대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도깨비가 말을 하였어요. 외상 술값이요 하면서 돈 200냥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주는 그 주막에 자주 왔고 장사가 하도 잘 돼서 1년도 안 돼 김서방은 큰 돈을 벌었어요. 하루는 김서방이 상주에게 물었답니다. 술장수는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지. 상주가 시원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서방이 주막을 내놓으니 어느 사령이 찾아왔어요. 사령은 관가에 하급 관리인데 이전부터 장사가 잘 되는 주막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사령은 주막과 함께 술상, 그릇, 솥을 다 샀죠. 그래서 그전 김서방과 마찬가지로 술도 많이 빚고 해장국도 많이 끓인 후에 아침 일찍 가게 앞에 등불을 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한 상주가 들어오더니 해장국 한 사발과 술 한 잔 주시오 하고 주문을 하고 사령은 즉시 해장국과 술을 가져왔죠. 상주가 국과 술을 마시더니 여기 국하고 술 한 잔 더 주시오 하고 또 쭉 들이키더니 내가 돈이 없소. 이 담에 갚으리다 하고 말하고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령은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새로 연 가게에 와서 처음부터 외상술이라니 안 돼요. 빨리 돈을 내시오. 상주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오? 돈이 없거든 상복이라도 벗으시오. 하고 사령이 말했어요. 그러자 상주도 화가 났죠. 아니, 상복을 내 놈의 술값으로 잡힌단 말이냐? 사령은 약이 바짝 올라 상주의 따귀를 때리려니까 상주가 욕을 퍼부으며 도망쳤어요. 사령은 상주를 붙잡아 때려주려고 쫓아갔는데 상주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지요. 사령이 상주를 쫓다가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때 상주가 보였죠. 그래서 새로 주막 주인이 된 사령이 그 상주의 박립을 벗기더니 양쪽 뺨을 마구 때리며 욕을 했죠. 남의 젖장사에 와서 돈도 안 내고 술을 마시고 욕까지 하다니 이런 못된 놈을 보았나? 사령은 상주의 상복을 벗기고 박리까지 가지고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봉변을 당한 상주는 도깨비 상주가 아니었어요. 도깨비 상주는 도망가 버리고 지나가던 진짜 상주가 봉변을 당한 것이었죠. 그 상주는 지체가 높은 어느 집 양반이었어요. 양반이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이지요. 양반은 다시 큰 집으로 돌아가서 화가 나서는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하였어요. 양반 집에서는 술장수 놈의 소행이 분명하다 하고는 하인들과 함께 술장수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 주막을 찾아가 그 새로운 주막 주인에게 상복과 박립을 찾고는 바로 가나에 신고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강가에 보냈지요. 강가에서는 사령을 법에 따라 귀양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사령은 가게를 내느라 든 돈도 잃고 귀양까지 가게 되어 전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답니다. 도깨비 상주는 뒤에서 껄껄 웃었지요. 그래도 김서방은 그 이후로도 착하게 살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황부자를 구한 슬기로운 딸.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또는 아주 욕심이 많았답니다. 사또는 부임한 첫날부터 아전들을 불러 백성들의 재산을 뺏을 궁리부터 했어요. 여봐라, 이 고을에 부자들 명단을 가져오너라. 아전들이 부자들의 명단을 가져오자 사또가 다시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자 아전들이 말을 했죠. 예, 사또, 최부자와 배부자, 그리고 황부자 모두 셋이 옵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고? 예, 사또.
그들 재산은 모두 비슷비슷한데 거의 만석지기가 될 것이옵니다. 이런 백성이 그 고을 사또보다 재산이 많아서야 되겠느냐? 사또,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전들은 사또의 속뜻을 몰라 서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사또가 말을 하였어요. 그자들이 재산이 많다 하여 거들먹거리며 사또의 명을 듣지 않는다면 내 어찌 이 고을을 다스리겠느냐? 너희는 어서 가서 그 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고 나보다 재산이 많은 것은 모두 거두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아전들은 부랴부랴 부자들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나중에 큰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미리미리 많은 재산을 갖다가 사또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황 부자만은 이 일이 부당하다면서 한 푼도 내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사또는 노발대발하며 호령을 했어요.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있나? 기어이 제 재물을 믿고 사또의 명을 어긴단 말이지. 여봐라, 당장 그자를 잡아오도록 하여라. 황 부자가 붙들려 오자 사또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황부자이냐?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은 무엇이냐? 예, 그것은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라서 숨기려는 게냐?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보물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제 외동딸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그 외동딸을 위해 남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됐겠다. 사또는 계속 억지를 부리며 다그쳤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사또. 제 재산은 제가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재주가 많아 재산을 모았다면 어떤 문제라도 능히 풀 수 있으렸다. 만약에 내가 낸 문제를 내가 못 푼다면 그동안 내가 남의 재산을 훔친 것으로 알고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기가 막혀서 황 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찌 대답을 안 하는 것이냐? 내가 사또의 말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냐? 황 부자는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어, 너는 이제부터 사흘 안에 낮도 밤도 아닌 때에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을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도적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고 내 재산은 물론이요 내 딸도 내가 데려와 노비로 삼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강 부자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잘못하다가는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까지 뺏기게 될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재산을 내주면 별 탈이 없겠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은 죽느니보다 못한 일이지. 황 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를 풀 길이 없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황 부자의 딸이 말하였어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답니다. 일은 제게 맡겨주시고 아버지는 구경만 하시면 돼요. 사흘째 되는 날, 날이 저물 무렵에
황 부자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제 딸도 함께 왔습니다. 옳거니 저놈이 문제를 풀지 못해 딸을 데려온 것이 틀림이 없구나. 사또는 그러면 그렇지 하며 속으로 기뻐했어요. 그래, 내가 낸 문제는 풀었느냐? 그런데 황 부자는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사또께서 분부하신 대로 다 해왔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깜짝 놀랬죠. 그래서 말을 하였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 황 부자가 신호를 하자 이상한 차림을 한 황 부자의 딸이 노새를 타고 들어와 말을 하였어요. 지금은 저녁이니 낮은 지나가고 밤은 오지 않았지요. 그러니 사또께서 분부하신 대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제 몸에 걸친 그물은 옷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가리려고 입었으니 옷은 옷이지요. 그러니 이것도 옷도 아닌 옷입니다. 그래. 그 다음은 제가 타고 온 이 동물은 노새라고 하니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나왔으니 말은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말도 아닌 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선물 아닌 선물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으니 받으시죠. 강부자의 외동딸은 품속에서 참새를 꺼내 놓았어요. 그런데 사또가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참새가 포르르 하고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아이쿠! 참새가 날아가 보이지 않으니 선물이 아니죠. 하지만 선물로 가져왔으니 선물은 선물이죠. 그러니 이것은 선물이 아닌 선물이랍니다. 사또는 너무나 확실한 말에 더 억지를 부리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죠. 이제 문제를 풀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황 부자는 딸과 함께 돌아갔고 이 소문이 퍼지자 사또는 더 이상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황 부자는 지혜로운 딸과 함께 오랫동안 잘 살았답니다. 아랑아시의 한 옛날 아마 지금으로부터 500년쯤도 더 전에 아랑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랑은 밀양 부자의 무남 동녀 외동딸로 태어난 아주 귀한 아가씨였죠. 얼굴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한 데다 바느질과 길쌈도 잘하고 글까지 잘해서 그 부모님은 아랑을 너무나 사랑하였지요. 그래서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딸을 키웠답니다. 그러니 귀한 집 자제들이 모두 이 아랑과 혼인하기를 원해 매일매일 혼인을 청하는 청혼서가 사방에서 날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사이를 고르는 것 또한 심사숙고를 하여 문이 닳도록 드나드는 매파들도 연신 헛걸음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 고을의 관노 중에 젊은 관노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노비가 어쩌다가 지나가는 아랑의 아름다운 얼굴을 한번 본 뒤로 그만 상사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아랑을 그리워하였지요. 그렇지만 아랑은 높디 높은 대갓집 아가씨이고 신분의 차이가 말도 못할 처지였지요. 관노는 그 처지에 감히
혼인이란 말은 입 밖에라도 내는 날이면 목이 달아날 판이니 그런 기색은 친구한테도 말을 하지 못해서 혼자만 가슴을 태우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수단을 쓰기 전에는 아랑을 배필로 만들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도대체 좋은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마음은 도저히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색시를 얻게 될까? 안 되겠다. 내 처지에 혼인은 꿈도 꿀 수 없으니 한 번만 만나보면 어떨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 그는 아랑의 유머를 알게 되었어요. 유머님, 제발 부탁이니 한 번만 아랑 아씨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200냥을 다 드릴게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아랑 아씨께 이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유머는 허우대가 멀쩡한 관노가 많은 돈을 주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니, 우리 아랑아 씨를 자네 같은 관노가 만나서 어쩌자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하다가 관노가 여러 번 만나 유모에게 사정을 하니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이번 보름날 아가씨께 달 구경을 하자 말할 터이니 영남로에 나와서 기다리게나 하고 밀양에서 제일 유명한 정자를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날 유모가 아랑아 씨에게 말을 했답니다. 아씨, 영남로에서 보는 달이 그렇게 아름답다니 구경 한번 가실래요? 그래? 내가 늦은 밤에 밖에 나가도 될까? 아이고, 제가 아가씨 옆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걱정 마시고, 그렇게 영남로에서 보는 달빛이 아름답다니, 저도 이참에 구경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럼 이번 보름달이 뜨는 날에 가서 달 구경을 하기로 하세. 그렇게 유모는 달 구경을 하자고 꼬여서 아랑아씨를 영남로 아래까지 유인해 내는데 성공했어요. 바깥 구경을 해보지도 못한 아랑아씨는 달 구경을 하러 나간다니 설레어 보름달이 밝게 뜬 날에 영남루에 가게 되었어요. 영남루에 오니 사람이라곤 자취도 없고 높디 높은 하늘에는 보름달만이 밝게 비치고 있었죠. 아랑은 영남로 앞들을 거닐며 달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소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유모가 아랑에게 말했어요. 그럼 얼른 다녀오. 하고 아랑이 허락을 하였지요. 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유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랑은 다시 발길을 뒤로 돌려 뜰을 거닐며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말소리와 함께 큰 남자 하나가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어요. 너는 누구냐? 하고 아랑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씨, 뭐 그리 놀라실 것까지는 없소. 하고 남자가 아랑이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웃었어요. 뜻밖의 외간 남자를 대하게 된 아랑은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유머, 걔 있어? 어서 좀 와보.
유모! 아랑은 계속 유모를 불렀지만 일부러 자리를 피한 유모가 대답을 할 리는 없었어요. 아씨, 뭘 그리 서두를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늘 아씨를 한번 뵙기를 원하다 오늘 우연히 이렇게 뵙게 됐으니 이것은 아마도 하늘이 우리를 점지하신 일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사내는 아랑이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란 말이오? 하고 아랑은 남자를 꾸짖었어요. 꽃을 본 나비가 그대로 갈 수 있겠소? 이것이 하늘이 정한 연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마십시오. 하고 남자는 웃으며 갑자기 아랑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 손을 놓아라. 유모, 어디 있는가? 아무리 불러도 자리를 피한 유모는 나타나지 않았죠. 아랑은 화를 내며 잡힌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워낙 힘이 강한지라 소용이 없었어요. 아랑이 말했어요. 비키거라. 지금 물러간다면 내가 없는 일로 해주겠다. 아랑은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핥히고 발길질을 하였지요. 그래서 화가 난 간누가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씨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니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겠소? 하더니 아랑의 몸을 대숲 속에다 내던진 뒤에 자기는 달아나 버렸어요. 뒤이어서 나타난 유모가 아랑을 찾다가 아랑이 죽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했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를 어쩌면 좋나?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바로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하겠구나.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모르는 척 했지요. 다음 날 고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부사의 딸 아랑이 하룻밤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정말 큰일이었지요. 부사는 사람을 풀어 아랑을 찾으려 사방팔방 수소문을 하였지만 영영 종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랑을 깨어낸 유모가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봐 입을 꼭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은 부사 부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답니다. 대체 어디를 갔을까? 아무리 찾으려 애를 써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서 매일을 눈물로 보내는데 그때 밀양 부사를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사 부부는 할 수 없이 밀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답니다. 아랑의 아버지가 떠나고 새로 밀양의 신임 부사가 부임을 해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부사는 부임한 첫날 밤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따로 병을 앓지도 않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러져 죽어간 것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지요. 새로 보낸 밀양 부사가 갑자기 죽어서 조정에서는 또 새 부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임한 부사도 또 첫날 밤에 갑자기 죽어버렸답니다. 조정에서는 또다시 부사를 임명했지만 그 사람도 첫날 밤에 까닭 모르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부사로 임명받아 내려가기만 하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니 교정에서는 밀양부사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가 큰 문제거리였지요. 임금님이 벼슬을 내려 밀양 부사로 보내는 즉시 하루 만에 죽으니 밀양 부사로 임명되기만 하면 모두 거부하고 아무도 가려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밀양은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고을이 될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시골에 훈장으로 있는 시골 서당 훈장이 이 말을 듣고는 한양으로 올라가 밀양 부사를 지원했어요. 하루를 원님 노릇을 하고 죽더라도 어디 내가 지원해보리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걱정되던 판에 그 누가 되었건 나선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시골 훈장을 밀양 부사로 임명해 내려 보냈어요. 훈장이었던 밀양 부사는 부임하는 즉시 관속들의 인사를 받고 그동안 고을 안의 사정을 물은 후에 사령들을 시켜 초를 많이 구해놓게 했어요. 밤이 되자 신임 부사는 대청에 촛불을 하나가득 켜 대낮처럼 밝게 해놓고 사령들을 물리친 후에 혼자 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한 명의 처녀가 부사 앞에 나타났어요. 이 끔찍한 모양을 보니 놀라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원래 담대한 성격의 부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처녀를 쳐다보았어요. 처녀가 부사의 앞으로 가까이 오더니 조용히 절을 하고 일어섰어요. 너는 누구냐? 부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를 꾸며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전임 부사의 딸 아랑이옵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해결해 주옵시사 여기에 왔습니다. 그간 전임 사또들께서 모두 저만 보면 놀라서 돌아가셔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담력이 크신 사또를 만나 뵈오니 이제야 저의 원수를 갚게 되는가 봅니다. 하면서 처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내 원통한 일이란 무엇이며 원수를 갚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두 자세히 말해보라. 아랑은 그 자리에 엎드려 자기가 원통하게 관노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는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했어요. 네, 너의 원수는 갚아주겠지만 너를 죽인 그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부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일 제가 흰나비가 되어 그놈의 갓에 앉겠사오니 부디 그놈을 처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처녀는 슬며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부사는 비로소 새로운 부사가 부임하는 대로 죽어간 까닭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아침 관속들은 이번에도 부사가 죽었을 거라고 수군거리며 나왔어요. 그런데 부사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지요. 관속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또님, 이렇게 살아계시다니요. 부사가 말했어요. 아니, 내가 죽을 줄 알았나? 무슨 말을 하는가? 자, 모두 대청 앞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게 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하네. 그러자 관속들은 모든 관속과 하인들을 사또 앞으로 불러서 모았습니다.
부사는 태연한 기색으로 관속과 하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가만히 그들의 각과 번거지를 살폈어요. 그때 흰 나비 하나가 날아오더니 어느 간노의 가세가 앉는 것이었어요. 어서 저놈을 잡아내어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부사가 금방 위험 가득한 표정을 지은 채 그자를 가리키며 호령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관속들은 저마다 얼굴색이 변하며 놀랐지요. 하지만 사또의 명령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 노비를 잡아다 무릎을 꿇렸어요. 부사는 이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형틀을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부사의 호령에 형틀이 준비되고 사령들이 곤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사가 소리를 높여 호령했습니다. 이놈! 내가 큰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으니 매를 맞기 전에 바른 대로 아뢰도록 하여라. 만약 끝까지 숨기려 한다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고 말리라. 그러자 노비가 죄를 부인했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사는 그를 형틀에 묶은 뒤에 매를 치라고 명령하였어요. 이놈, 내가 내 죄를 모르느냐? 전임 사또의 따님 아랑을 죽인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이냐? 그러자 노비는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어찌할 줄을 모르다 부인했어요. 아랑 아씨를 제가 죽이다니요. 원통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곤장을 계속 내려치자 관노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말을 하였어요. 예, 제가 아랑아씨를 죽여서 대숲에 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였죠. 부사가 사람을 시켜 대숲에 가서 살펴보았더니 정말 그곳에 칼에 맞아 죽은 아랑의 시체가 있었답니다. 부사는 곧 그자를 사형시키고 아랑의 원수를 갚아주었지요. 그리고 제사를 올려 아랑의 원혼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밤에 아랑이 다시 나타나 말을 하였어요. 사또 나으리, 이렇게 저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제 시신을 거두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원한을 풀었으니 바로 저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디 밀양의 훌륭한 사또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랑의 영혼이 절을 하고는 사라졌어요. 물론 그 뒤에는 아랑의 영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 뒤에 밀양의 처녀들은 아랑의 억울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 아랑을 위로했답니다.